여기 영국 브리스톨이란 곳에 살고 있던 단란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런 골드워즈 그리고 어머니 앤지. 그들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엄마 쪽 아들 28살의 네이선과 아빠 쪽 딸 16살 베키입니다. 엄마 쪽, 아빠 쪽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재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선과 베키는 의분 남매인 거죠. 이들은 재혼 가정의 모범적인 표본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화목했습니다. 특히 엄마 앤지는 베키가 3살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친엄마한테 다소 방치돼서 자라서 애정 결핍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3살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죠. 그런 베키에게 양엄마 앤지는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보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오빠 네이선도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해했지만 어린 여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참고로 네이선은 어머니가 재혼한 뒤 외갓집에서 살게 돼요. 그래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네이선과 베키는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납니다. 그럼에도 오빠는 동생을 만날 때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줬고요. 베키 또한 오빠를 너무도 잘 따랐죠. 그렇다 보니까 베키가 처음 입을 뗐을 때 그 단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아닙니다. 네이선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이 가족. 하지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시작하기 전 제 소개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아이들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도 가족은 여전히 단란했습니다. 성인이 된 네이선은 독립을 해서 여자친구 슈나와 따로 동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왕래가 다소 뜸해졌지만 여전히 가족 사이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키가 사춘기를 겪는 16살이 되면서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딸이 예민해지고 또 고집도 강해지면서 부모와 종종 말다툼이 생겨요. 심지어 외박까지 잦아졌고 부모는 걱정이 컸죠. 그저 이 사춘기라는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랬을 뿐인데요. 그러던 2015년 2월 19일 오전. 그날 엄마 앤지는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베키가 집에 돌아와요. 엄마 저 왔어요. 전날 밤 또 친구 집에서 자고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이날 마침 오빠 네이선도 오래간만에 집에 방문했는데요. 아들에게 말했죠. 엄마 병원 끝나고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동생 돈 좀 챙겨주고 있어. 이 짧은 당부를 남기고 엄마는 집을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12시 45분. 앤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네이선의 여자친구, 동거하는 여자친구 쇼나도 와 있더라고요. 이때 엄마는 다소 의아했죠. 아니 둘이 맨날 붙어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남친 가족 집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앤지는 일단 2사람에게 간식을 좀 챙겨준 후 바로 딸을 찾습니다. 베키, 너도 뭐 좀 먹을래?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딸을 찾으려고 2층 방으로 올라가는데 어라? 베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동생 어디냐? 라고 묻자 네이선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에? 베키 없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막 계단 쿵쿵대는 소리하고 문 쾅 닫히고 그런 소리 나던데 밖에 나간 거겠죠 뭐. 그런데 순간 앤지는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최근 베키가 일탈이 많아지긴 했어도 어딜 가면 간다고 꼭 말을 했거든요. 집에 막 돌아왔는데 또 어딘가를 나간다? 이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간 걸까요? 그날 밤 결국 늦게까지 베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엄마는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지만 만난 적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결국 엄마와 베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나서서 베키 이름을 부르며 길거리로 나섰죠. 하지만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음 날인 20일 엄마는 경찰을 찾아가는데 미성년자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생활 반응을 먼저 조회합니다. 사실상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한시가 급했어요.
확인해보니 전날 오전 11시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죠. 문자, SNS, 핸드폰 검색 기록도 없습니다. 경찰은 가출이거나 불의의 사고 혹은 납치 이걸 모두 고려하면서 집 주변, 인근 공터, 한적한 숲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펼칩니다. 하지만 실종 3일차가 되도록 여전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빠르게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SNS상에서도 Find Becky 이런 해시태그를 단 캠페인이 퍼져나가요. 이 실종 소식에 인근 주민과 또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가족들 또한 TV 인터뷰를 하면서 베키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호소했고요. 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아버지 대라는 피가 말랐죠. 혹여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인터뷰한 사진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며칠 만에 너무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느낌이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렇게 실종 7일차가 됩니다. 이쯤 되니 경찰도 다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가족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한 명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빠 네이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실종 당일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들 밤새 베키를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네이선은 여자친구와 유유히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동생이 사라졌는데 너무 무심하죠.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짧은 인터뷰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 저는 베키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요즘 걔가 너무 지멋대로거든요. 지난 1년간 엄마한테 버릇 없기도 했고요. 참나 피도 안 섞인 거 키웠더니 요즘 엄마가 아픈 것도 다 걔 때문이에요. 이렇듯 네이선은 솔직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건 연관성에 관해서는 단호히 부인했고요. 그는 현재 사춘기 상태인 베키가 집이 싫어서 그냥 떠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쇼나 또한 베키가 가출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고집했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너무도 동일합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요. 심지어 쇼나는 경찰 조사 내내 웃고 장난치는 모습까지 보여요. 예리한 형사의 눈에는 이게 오히려 어떤 거짓말을 감추려고 얘네가 더 과장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이건 직감일 뿐이고요. 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수사팀은 베키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곳이라서 작은 증거라도 찾겠다는 의지였죠. 포렌식을 진행하는데 베키 방 문 틀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과 지문이 나와요. 분석을 해보니 혈흔은 베키의 것이고 지문은 네이선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문이 어디 찍혀 있었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문을 잡는 문고리 위쪽 주변이 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야 닿는 아래쪽에 찍혀 있던 겁니다. 이게 좀 수상함을 증폭시켰죠. 분명 사라진 베키와 네이선 간에 그 문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실종 9일차인 2월 28일 경찰은 급하게 네이선과 쇼나를 소환합니다. 무엇보다도 베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지금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또 앞서 발견한 그 혈흔, 지문 이걸 다 숨긴 채 유도신문을 이어갔죠. 두 사람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예요. 그저 다들 걱정하니까 베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까지 하고요. 얘네가 쉽게 입을 열지 않자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평소 청소를 잘 안 하는 집,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단번에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저분한 집에서 유일하게 깔끔한 단 한 곳, 바로 욕조였어요. 광이 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강한 표백제 냄새도 풍겼고요. 집안 수색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다락방에서 발견돼요. 그건 바로 베키가 실종된 다음 날인 2월 20일 인근 마켓에서 전기톱, 마스크, 장갑, 고글을 구입한 영수증이었죠. 경찰이 바로 그 상점으로 달려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CCTV에 네이선의 얼굴이 똑똑히 찍혀 있어요. 심지어 전기톱 당장 필요하다라면서 직원한테 이것저것 물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직원은 네이선 얼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자, 그날 구입한 물건들을 보면 사체를 토막낼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 네이선이 범인이다라는 가정하에 그가 엄마 집에 오기 전부터 계획을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일 전후로 네이선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실종 당일인 2월 19일 아침입니다. 네이선이 엄마 집에 오기 전에 잠시 마트에 들러요. 거기서 전기 충격기와 배터리를 구매했더라고요. 평소에 전기 충격기 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경찰은 거의 90% 이상 확신이 들었죠. 여기서 잠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네이선과 베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이선은 늘 좋은 오빠인 척 굴었지만 사실 베키가 커갈수록 질투가 커져가요. 엄마의 진짜 아들은 난데 그 모든 사랑과 애정이 나한테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게 베키한테 뺏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네이선이 한 15살 정도였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씩 싹트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엄마의 새 가족과 나는 함께 살지 못하고 외할머니랑 사는 것도 불만이고요. 그래서요, 네이선은 사실 남몰래 동생을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이게 부모님 앞에서 그냥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잔혹한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한 적이 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도중에 베키가 잠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네이선이 자기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죠. 곧이어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네이선의 얼굴이 차갑게 바뀌면서 베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긴 거야. 너 그러다 이 집에서 쫓겨날걸?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식으로 오빠는 늘 동생을 위협했어요. 넌 쫓겨날지도 모른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은 둘이 있을 때 수시로 발생을 했고요. 점점 베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게다가 베키는 성격상 좀 유약하고 소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이런 일진들의 먹잇감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당한 학교 폭력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돈을 뜯고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근데 베키가 진짜 두려운 건 이게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망해서 혹시나 나를 보호센터로 보내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한 거죠. 그렇게 베키는 집에서는 오빠의 가스라이팅, 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버티고 버티던 중 결국 거식증에 걸립니다. 15살 당시 키가 163cm였는데 체중이 38kg. 그러니까 보통 한 10살에서 12살 체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1년 전 뒤늦게 엄마 엔지가 이거 딸이 이상하네? 라는 걸 눈치채요. 서둘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심리치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오빠 네이선의 태도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베키 제가 가족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쇼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베키가 좀 호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베키는 학교와 집에 있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나 오빠 네이선이 집에 온다고 하면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네이선에게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다라고 봤고 여자친구 쇼나까지 함께 체포합니다. 이게 주범은 네이선이지만 쇼나도 사건 당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둘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강력한 증거와 살해 동기, 또 당일 행적까지 파악했기에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끝내 네이선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건 당일 네이선은 전기 충격기와 수갑, 테이프, 마스크를 챙겨서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곧 병원 가시죠? 엄마가 진료 때문에 자리를 비운 그 1시간, 그때를 노리고 온 거예요. 오전 11시였습니다. 베키는 방에서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었죠. 잠시 후 네이선의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 쇼나도 막 집에 도착해요. 네이선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년간 엄마를 힘들게 한 동생,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베키를 납치해서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쇼나가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네이선은 마스크를 쓰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자 베키가 문을 열어요. 그러자 지지지직 이 준비한 전기 충격기로 바로 제압을 하려 했죠. 근데 베키가 다행히 몸을 좀 피합니다. 두 사람 사이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요. 베키로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갑자기 문 열었는데 누가 전기 충격기 가지고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난투를 하던 중 네이선이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진 거예요. 얼굴이 드러나자 네이선이 당황했죠. 또 베키도 이게 오빠였어? 보자마자 크게 동요합니다. 그렇게 베키가 주춤한 사이 네이선은 그녀의 목을 노렸습니다. 양손으로 목을 잡더니 힘껏 조른 거예요. 원래는 기절만 시키려고 한 건데 결국 베키가 쓰러져 버렸죠. 숨이 끊어지는데요. 네이선의 진술에 따르면 절대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근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그냥 닥친 거다. 그래서 우선 동생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대로 말없이 떠난다면 엄마가 돌아와서 의심하겠죠? 그래서 네이선은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고 그 이후에도 여친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저녁 6시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베키의 시신은 트렁크에 있었고요. 그날 밤 쇼나가 잠든 사이 네이선은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사실 이건 모두 네이선의 진술에 의존한 건데 진짜 그때 쇼나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믿기 힘들어요. 어쨌든 주장은 이렇습니다. 몰래 차에서 시신을 꺼내와서 욕실로 끌고 갔고 일단 방치해둡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한테는 야야야 화장실 막혔으니까 쓰지 마. 사용을 못하게 막았고요. 직장에다가는 차가 고장나서 출근을 못한다 라고 문자를 보냈죠. 가족들이 그 당시 애타게 베키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2월 20일부터 2월 22일이었는데 그 3일간 오빠 네이선은 자신의 집 욕조에서 동생의 시신을 조금씩 훼손합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욕조에 비닐 랩을 깔아두고 그 위에 고양이 모래를 부어요. 거기에서 시신을 토막을 내면 피가 모래에 흡수돼서 금방 굳을 것이다 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톱 사와가지고 시신을 총 8조각으로 토막 내는데요. 이후에는 각 조각을 랩으로 여러 겹 싸고 다시 봉주에 넣어서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크기가 큰 몸통은 샤워 커튼으로 감싸서 가방에다 담고 다시 테이프로 감았죠. 모든 작업을 끝낸 그는 친구가 소유한 외딴 창고에다가 그 가방을 유기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연루가 된 두 친구가 있는데 이들도 나중에 다 처벌을 받게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 주장을 들어보면 네이선은 동생 혼쭐을 내주려고 납치를 계획했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시신을 토막낸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있던 쇼나는 살인부터 시신 처리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아직 좀 믿기 힘들어요. 한편 쇼나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사실 네이선과 사귀는 지난 6년간 그가 자신을 얼마나 폭행하고 통제했는지 모른다. 나는 내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얘랑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던 거다 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기는 정말 베키의 죽음도 몰랐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과연 경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일단 네이선이요. 사건 전에 전기 충격기를 샀어요. 근데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방이 있었지만 이 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인 것 같다라고 인정이 돼요. 하지만
우연히 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던 수사팀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행 동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들의 질투, 의붓 동생에 대한 복수라고 여겼던 이 사건이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네이선은 이상 성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나 소녀들한테 성적인 욕구를 강하게 품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된 게 바로 베키였어요. 옛날부터 부모님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동생의 몸을 더듬으며 네이선이 추행을 해온 거죠. 어쩌면 그동안 베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오빠를 피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 쇼나 또한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선을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이에요. 이때 네이선은 21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쇼나도 미성년자였는데 정상은 아니죠. 근데 6년간 동거를 하면서 쇼나도 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네이선의 변태 성향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의 핸드폰에 너무도 충격적이고 또 음란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쇼나가 네이선한테 보낸 문자 하나를 보면 내가 방금 정말 예쁘고 아담한 소녀를 봤어. 쟤 기절시켜서 집에 데려올 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킥킥댄 거죠. 게다가 이제 네이선의 컴퓨터를 확인하니까 10대 소녀를 이제 납치하고 강간하는 이런 불법 포르노 영상이 대거 있더라고요. 즉 네이선뿐만 아니라 쇼나도 동참을 해서 이 둘이서 약간 변태적으로 미성년자 성적 유린에 심취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만만한 상대가 누구일까요? 그걸 실현시켜도 괜찮을 사람, 바로 베키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애초에 네이선의 범행 목적이 동생을 납치해서 강간 포르노를 찍고자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한 게 돼요. 실제로 네이선은 정말 성적 환타지에 병적인 짐작이 있었거든요. 또 베키는 어려서부터 오빠 그늘 안에 있으니까 만만하고요. 한편 경찰 또한 쇼나가 분명 이 사건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날 뜬금없이 왜 남친 엄마 집에 가냐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쇼나의 DNA가 그 시신을 감싼 봉지 매듭에서 발견돼요.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하게 되죠. 그렇게 네이선과 쇼나는 납치 공모, 살인, 시신 유기 등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2015년 11월 1심 재판이 열리는데 네이선은 여기서 과실치사를 주장해요. 하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죠. 애초에 동생을 성적인 목적으로 납치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면 처벌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국 네이선은 33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다만 쇼나는 살인에 있어서는 무죄로 판명되지만 과실치사, 납치공모, 시신유기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결국 형은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키의 부모 앤지와 데런이죠.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참혹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엄마 입장으로는 친아들 네이선이 그렇게 아끼던 의붓딸을 죽인 거고요. 아빠 데런 입장으로는 아내의 아들 때문에 자기 딸을 잃게 된 거죠. 특히나 엄마 앤지는 네이선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서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이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 또한 복잡한 심경에 괴롭겠죠. 아버지 데런은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지난 13년간 정말 친자식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오열했고요. 그러면서 네이선에게 조금의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제발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어쩌면 이 부부 또한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딸은 사망하고 아들은 살인마가 되고 부부는 서로에게 고통만 남긴 채 이 가족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20일 이른 아침, 남호주의 항구 마을 포트 엘리엇을 산책하고 있던 한 여성이 문득 바다 위에서 떠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게 됩니다. 물도 차가울 텐데 아침 수영을 하나? 궁금해하면서 시선이 머물던 그녀가 순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막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한 거예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고 이내 그게 의식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도착을 했어요. 급하게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익사한 상태였죠. 이 사망자가 14살에서 16살 사이로 보이는 젊은 백인 소녀였습니다. 신원을 알만한 소지품이 전혀 없어서 경찰은 이 애가 누군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머지않아 다른 경찰서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신고가 들어왔죠. 그 현장에서 무려 80km나 떨어진 스터링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여학생의 실종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전날 밤에 친구 집에 놀러간 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엄마의 신고였는데 그 딸은 15살 소녀 칼리 라이언이었죠. 사건 전날에 엄마 소니아와 딸 칼리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시내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네일아트를 받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유독 딸의 표정이 좀 어딘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 있냐 말해봐라 재촉을 하자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 나 친구네서 하룻밤 자고 와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숙제 다 했어? 다 했으면 자고 와도 돼 라고 흔쾌히 허락해 줬고요. 집에 돌아온 칼리는 막 신나해하면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포옹을 한 후에 집을 나섰죠. 마침 이때 평소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유독 그날따라 칼리가 4번이나 엄마를 이렇게 꽉 끌어안았다는 점입니다. 포옹을 할 때요. 소녀가 평소랑 좀 다르네 이런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각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니아가 칼리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어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칼리가 저희 집에서 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딸이 친구 집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도착하고 머지않아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엄마가 즉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런데 때마침 이 해변에서 신원 미상 익사체가 나왔잖아요.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젊은 백인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경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냐를 현장으로 소환하게 돼요. 1시간 후 급하게 달려서 해변에 도착한 소냐는 떨리는 마음으로 흰 천이 덮여져 있는 시신을 마주했죠. 그걸 열어서 얼굴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 시신에 축 처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냐는 숨이 멎는 듯 했죠. 전날 딸과 자신과 함께 바른 분홍색 매니큐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엄마는 절규했고 시신은 소냐의 딸 칼리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칼리는 왜 이렇게 80km나 떨어진 낯선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까요? 칼리의 친구들은 그녀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짓을 하는 애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주변에 의심 갈 만한 사람은 없어요.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시신이 떠내려온 호르쉐쇼 베이 해변 주변의 CCTV 영상들 다 수집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그 수많은 영상 중에 칼리의 모습이 찍힌 장면이 있더라고요. 시신 발견 전날인 2월 19일 저녁 7시였습니다. 그녀가
2명의 남성들과 함께 해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심지어 이걸 본 목격자도 있었죠. 그 진술에 따르면 남자 중에 한 명은 50대 정도의 중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앳된 10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그때로부터 다시 3시간 뒤인 밤 10시에 또 CCTV가 하나 찍혀 있는데 문제의 2 남성이 파란색 SUV를 타고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칼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차의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화질이 워낙 흐려서 번호판을 파악하는 데 실패해요. 이 2 남성, 이 사람들이 사건 해결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용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칼리의 어머니 소니아가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사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딸이 생전 쉐인이라는 50대 남성에게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아니, 10대 딸이 50대 남성에게요? 이 2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지죠. 그는 칼리가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칼리의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어서 IP 추적을 했고 쉐인의 거주지를 파악했죠. 경찰이 즉각 거기로 출동을 했는데 그 집 앞에 앞서 CCTV에 찍혀있던 파란색 SUV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이 더 확신을 했고 신속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중년 남성과 10대 소년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칼리의 사망 사건이 해결이 되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전에 칼리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리는 당시 스털링이라는 인구 2,5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 한정적이죠. 완전 파워 2,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칼리는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이때 즐겨하던 SNS가 마이스페이스라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이 유행하기 전에 나온 비슷한 소셜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드코어 밴드의 시끄러운 음악을 즐겨 들었고요. 또 그런 취향에 맞춰서 눈 주위를 어둡게 칠하는 강한 메이크업으로 개성 있게 자신을 표현했죠. 또 이걸 셀카로 찰칵 찍어서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스페이스에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한 소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멜버른에 사는 18살 브랜든 케인이었어요. 브랜든이 말하길 자기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어릴 적에 멜버른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말했죠. 이걸 들은 사실 칼리는 이 작은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우와, 얘는 멜버른이라는 큰 도시에 살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든에게 어떤 동경과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취향마저 너무 비슷해요. 그때부터 둘은 거의 매일매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칼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브랜든이란 소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둘이 SNS 밖에서도 문자, 이메일 하면서 소통을 계속 했어요. 여기서 엄마 소니아도 브랜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남자아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브랜든의 보호자와 내가 연락을 좀 해봐도 되겠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 친구라고 해도 2 사람이 워낙 가까워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브랜든의 아버지 쉐인과 통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비록 유선상이었지만 쉐인은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였고요. 오히려 딸이 지금 사춘기인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1월, 칼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1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한데 브랜든이 생일 파티에 오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인데 너무 설레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브랜든이 가족 일이 생겨서 미국에 가야 한대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 있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 쉐인이 생일 파티에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마침 또 그때쯤에 쉐인이 그 지역으로 출장이 잡혀 있고요. 이걸 들은 엄마 소냐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10대 소년도 아니고 모르는 중년 남성이 생일 파티에 온다?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럼 내가 쉐인을 좀 먼저 만나봐도 되겠냐? 라고 물었고 쉐인도 수락을 했죠. 그렇게 칼리의 생일 며칠 전에 두 사람이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회사 로고가 박힌 폴로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냐는 여전히 경계를 해요. 그러자 쉐인이 선뜻 자기의 회사 신분증을 내밀었죠. 나는 여기에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 그제서야 소냐는 신원은 확실하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이제 이어가던 중인데 갑자기 쉐인이 내가 출장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아직 찾지 못했대요. 이걸 어째?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냐는 그럼 저희 집에 머무르실까요? 어떠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 쉐인은 처음 본 칼리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짐을 열더니 우리 아들 브랜든이 너 주려고 이걸 샀더라 하면서 생일 선물을 건네주거든요. 근데 그걸 열어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속옷? 간호사 코스튬이에요. 이게 아빠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10대끼리 이게 좀 불편한 물건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다음 날 쉐인이 나도 너네 딸 칼리에게 좀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죠. 그리고 하나로 20만 원 상당의 이런저런 선물을 사줍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옷과 속옷이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1월 26일 날 칼리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집에 왔고 막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근데 이때 쉐인이 마치 무슨 감시라도 하듯 칼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칼리가 학교에 있는 그 동급생 남자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대화를 하니까 그녀에게 다가가서 저지합니다. 자기가 뭔데? 근데 우리 아들 브랜든이 이걸 보면 속상해할 거래요. 좀 오바죠. 그렇게 어색함을 남긴 채 생일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칼리를 깨우러 간 엄마 소냐는 피가 거꾸로 쏟는 장면을 목격해요. 쉐인이 칼리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한 이불 속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곧장 쉐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쉐인도 뭐 그러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며 떠나요. 이후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황당했습니다. 지난 밤에 쉐인이 방에 들어와서 칼리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분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면 남친이 자기랑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 있게 이러지 마시라 라고 애를 썼다는 딸의 이야기. 우와, 이걸 듣고 열받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소냐가 곧장 쉐인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너희 새끼 다시 한번 내 딸한테 접근하고 또는 연락하면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후에 답장이 오는데 쉐인은 도리어 칼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그날 이후 소냐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칼리는 엄마 몰래 여전히 브랜든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아버지 쉐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사실 이걸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브랜든이 칼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내 자기가 직접 칼리를 방문해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칼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브랜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설렜죠? 근데 동시에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여태 비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브랜든이 혼자 오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 쉐인이랑 같이 온대요. 대신에 브랜든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차로 나를 내려다 주는 것 뿐이다 라고 안심을 시켰죠. 2007년 2월 19일 결국 칼리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브랜든을 만난다는 걸 비밀로 한 채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칼리가 집을 떠나기 전에 엄마와 유독 오래 포옹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그건 거짓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모녀의 마지막 포옹이 되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이 아까 그 파란색 SUV가 세워진 집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쉐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브랜든으로 보이는 10대 남성 두 사람 체포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어마어마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쉐인과 브랜든 아니었어요. 경찰이 체포한 건 48살의 게리 프란시스 뉴먼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쉐인과 브랜든에 대한 기록 세상 어디에도 없고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죠.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건 아버지 게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그가 앞서 엄마한테 보여줬던 회사 신분증 모두 조작한 거예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브랜든의 이름으로 마이스페이스 계정 이미 삭제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게리가 거짓 계정으로 의도적으로 칼리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무려 18개월간 1년 반 동안 이 아저씨가 연인 행세를 해온 거고요. 심지어 경찰이 체포할 때 게리는 막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기록을 보니까 무려 18명의 10대 소녀들과 채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게리 프란시스 뉴먼, 정확히 나이는 48살 이혼남이었고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10대 소녀를 향한 이상성욕 때문이었죠. 이혼을 한 후에 게리는 SNS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고 그걸로 10대 소녀들을 꿰어냅니다. 이거 취미 아니에요. 이거 범죄예요. 사실 몇 시간 정도 이 아이들의 프로필을 파보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진과 게시글, 친구들 반응을 보면서 얘가 뭘 좋아할지 연구했고요. 이후 그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자기는 10대 남성이니까 애정 표현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그를 밀어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돌변해서 막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칼리를 만날 때쯤 해서 이미 여러 명의 소녀들에게 거절당한 상태였어요. 그럴수록 칼리를 향한 집착이 강해졌죠. 경찰은 게리의 컴퓨터를 뒤지면서 적어도 200개가 넘는 SNS 계정을 발견했는데요. 다 사칭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게다가 그가 직접 적은 노트가 나왔는데 그 안에 빼곡히 자기가 채팅하는 소녀들의 관심사,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연락처, 주소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칼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체포됐던 게리 아들도 이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계정 만들고 여자들한테 접근한 건 다 아버지 게리의 단독 범행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칼리가 실종된 그날 그가 아들 데리고 칼리 찾아와서 해변 같이 걸었잖아요. 이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브랜든 행세 시키려고 같이 대동했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아들한테도 이래? 실제로 게리와 아들의 신발에서 다량의 모래가 나옵니다. 이게 시신이 발견된 해변가 모래와 일치해요. 또 해변에서 찢어진 라텍스 장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게리의 DN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게리는 해변에서 칼리와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건 인정하는데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게리와 함께 있던, 아니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아들이 모든 진실을 털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해변에서 칼리를 공격했다고 털어놨어요. 그 충격으로 칼리가 쓰러졌고 이후 게리는 그녀를 강간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칼리의 부검 결과 그녀의 두부에서 둔기로 치명상을 입은 흔적이 나옵니다. 약 6번에서 8번 정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또한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죠. 아들의 앞선 진술과 일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이 모든 걸 부인합니다. 온라인에서 가명 사용해서 계정 만든 거, 이거 내가 그냥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대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무성애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폭행이고 뭐고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아예 없다는 사람으로 포장한 거죠.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3개월간의 재판이 이어진 끝에 게리는 폭행,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가석방은 29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죠. 한편 그의 아들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에겐 무혐의 처분이 돼요. 당시 미성년자였고 또 아들의 자백으로 사실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게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의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상 성욕으로 애초에 칼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서 그날 불러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오늘 사건 너무도 기상천외하고 또 그만큼 가슴이 아픈데요. 특히나 엄마 소냐가 여러 방법으로 딸을 보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무려 17년 전에 벌어졌다는 게 좀 소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는 딥페이크, 음성 복제 이런 첨단 기술까지 나오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죠. 그럴수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